5. 독립군의 요골 리관린.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무송에 돌아와 보니 이전처럼 집으로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이 많지 않았다. 밤낮으로 인적이 그치지 않던 지난날의 집안 풍경에 대비하면 너무나도 적막하고 쓸쓸하였다. 내가 무송에서 받은 인상들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리관린의 모습이었다. 리관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오동진이 그를 우리 집에 보내면서 관린은 김선생 덕을 많이 입었는데 그 연고를 생각해서라도 무송에 가서 성조어머니를 잘 도와드리라고 당부하였다는 것이다. 리관린은 남만 여자교육연합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동무해주고 있었다. 원래 리관린은 성격이 담차면서도 낙천적인 여자였다. 문무를 겸비한 여자로서 리관린만큼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도도하고 대담무쌍한 여걸은 당시 조선에 없었을 것이다. 봉건이 심해서 여자들이 바깥 출입을 해도 얼굴마저 가리우고 다니던 그때 남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리관린을 보면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딴 세상 사람이라도 구경하듯이 희한해서 쳐다보았다. 그런데 며칠 지내면서 보니 리관린은 이전보다 별로 생기가 덜한 것 같았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몹시 놀라는 것이었다. 생각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 다들 안다라 하는 군관학교를 단념해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숙을 중퇴하게 된 이유와 전말을 듣고서는 영단을 잘 내렸다고 하면서 길림으로 가려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의 학교를 부정하고 사상적으로 결별해버린 나의 행동이 그에게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리관린은 분명 그때 내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면서 독립군의 말로, 민족주의 말로를 더 심각하게 느낀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봐도 그는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요새는 더욱더 말수도구가 적어지고 조용해졌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 나이의 미혼 여성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일종의 고민이 아니겠는가고도 생각하였다. 리관린의 그때 나이가 28살이었다. 14살이나 15살만 되어도 머리를 쪽지고 시집을 보내는 조혼의 시대였으므로 28살이라고 하면 다들 쇠서 못 쓰겠다고 고개를 내저을 때였다. 리관린과 같이 혼기를 놓쳐버린 노처녀들이 일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므로 나는 어느 날 그에게 그 사이 왜 그렇게 얼굴이 축하고 우울해졌는가고 물었다. 리관린은 한숨을 쉬면서 자꾸 나이는 드는데 만사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성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루에 100리 200리를 걸으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성수가 나지 않고 몸에 차고 다니는 권총에도 녹이 쓸 지경이니 어디다 마음을 의탁할 데가 없고 야단이 아니냐. 독립군이 아무래도 대사를 치르지 못할 것 같아. 지금 독립군의 형세가 말이 아니야. 꼭대기에 있는 영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틀만 차리면서 상발, 출근, 상발도 하지 않고 싸움 깨나 할 만한 장정들은 집살림에 재미를 붙이고 총각들은 여자들의 분내나 맡으면서 돌아가고 있지. 며칠 전에는 날 바람있던 싸움꾼 총각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독립군에서 나와 간도 쪽으로 떠나가 버렸구나. 모두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둘씩 꼬리를 사리는 판이야.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나. 그렇지만 장가를 간다고 총까지 벗어 던지면 조선 독립은 누가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체면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다. 나는 비로소 그의 고민이 이해되고 울분이 이해되었다. 처녀의 몸으로 시집도 안 가고 독립운동을 위해 애를 쓰는데 멀쩡한 사내라는 것들이 총을 벗어 던지고 안식처를 찾아 달아나는 판이니 그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 공부를 했다는 처녀들이 개화바람이 나서 신여성 행세를 하며 돌아갈 때 리관린은 육혈포를 차고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외놈 군경들과 격전을 벌였다. 여자가 남복의 권총을 차고 직업적인 군인이 되어 외적과의 싸움에 나선 신뢰는 우리나라 역사에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글에서 제목을 특별히 따로 설정하여 리관린의 생애를 더듬어 보는 것도 이 점을 중시한 데 있다. 남전 여비의 인습이 뿌리 깊이 남아있던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권총을 차고 싸움마당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적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난날의 저항 방법이 시대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저항들이 많은 경우 봉건 유교적인 정절관에 기초한 서국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외적이 침노하여 이 나라 인민들을 도륙하고 괴롭힐 때마다 여성들은 몸을 더럽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깊은 산중이나 절간 같은 데로 피신해버리곤 하였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여성들은 자결로서 놈들에게 항거하였다. 임진왜란 때 나라에 등록된 연료의 수가 충신의 수보다 30배 이상이나 더 많았다고 하니 이 나라 여성들의 절개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익현이 대마도에 가서 단식으로 순국했을 때 그의 부인은 3년상을 마치고 자결로서 남편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인륜의 도리로 볼 때에는 그것을 나라에는 충성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절개를 지키는 최대의 도리라고 응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모두가 죽음만을 택한다면 원수는 누가 치고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우리 여성들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피신, 자결의 서국적인 방법으로 적들에게 저항하던 이 나라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군경들의 총검 앞에 가슴을 내대고 반일 시위에 떨쳐나섰으며 적의 관공서에 폭탄을 던지었다. 그러나 손에 총을 잡고 여성 독립군으로 이국당에서 10년 유효의 세월을 무력 항쟁에 참가한 여자는 리관린밖에 없을 것이다. 리관린은 원래 인물이 잘나서 어디가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을 떼버리느라고 애를 먹던 여자였다. 영문화 학식이나 가정환경을 보면 학교에 가서 교원도 할 수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나 남부럽지 않게 호강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한 몸을 초계와같이 독립운동에 바치었다. 그의 아버지는 삭주에서 여러 정보의 땅과 산림과 처가 이기는 하나 10칸이나 되는 집을 가지고 자작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중산층이었다. 그는 리관린이 12살 나던 해에 상처를 하여 2년 후에 재취를 한다는 것이 16살 되는 처녀를 데려왔다. 리관린은 자기보다 겨우 2살밖에 더 먹지 않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봉건이 심하여 딸이 15살이나 되도록 학교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적당한 혼처를 물색하여 시집 보낼 궁리만 하고 있었다. 남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워 늘 공부를 시켜달라고 떼를 쓰던 리관린은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느끼고 15살 때에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어디로 간 사이에 슬그머니 압록강가에 나가 얼음구멍 앞에 옷과 신발을 벗어놓고 그 길로 의주에 갔다. 거기서 그는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의 도움으로 양실학교에 입학하였다. 반년쯤 대포 유학에 공부를 하다가 가을이 다 된 때에야 그는 아버지에게 학비를 보내라는 편지를 붙였다. 딸이 강물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그의 아버지는 편지를 받고 너무도 기뻐 곧 의주 땅으로 달려갔다. 그는 딸에게 이제는 네가 공부하는 것을 막지 않겠으니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편지하라고 하였다. 리관린은 그때부터 학비 걱정을 모르고 공부에 열중하였다. 성적도 우수하였으므로 학교에서는 그를 평양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추천하였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공부하는 과정에 그는 세상 리치도 깨닫게 되고 우리 아버지의 보증으로 조선국민회에도 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당당한 혁명조직의 성원으로 지하활동에 참가하였다. 그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지원의 뜻을 배운 것이 바로 이때였다. 리관린은 평양 여자고보와 숭실중학교, 숭이여학교, 광성고보의 학생들 속에서 동지들을 흡수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히 하였다. 어떤 날은 그가 원적 삼아 만경대에도 놀러왔다. 우리 집에 와서는 아버지와 사업 토의도 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교통 조건이 불리한 때였지만 경치가 좋다고 범이면 숭실중학교나 광성고보 같은 데서 많은 학생들이 점심밥을 싸가지고 만경대로 놀러오곤 하였다. 평양에서 3.1 인민봉기가 폭발하자 그는 시위대열에 선두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시위가 좌절되면 기숙사에 들어가 잠깐씩 숨을 돌리고는 다시 만세를 부르면서 학우들을 고무하였다. 봉기가 실패하고 시위 주모자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일어나자 그는 고향에 돌아가 직업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망국의 운명을 끝장내기 전에는 학창에서 공부나 하고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초기에는 오동진이 조직한 광제청년단에서 총무로 활동하였다. 리관리는 만주로 건너가기 전에 벌써 고향에서 일본 경관 두 놈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압록강 얼음구멍에 쳐넣어 세상을 놀래운 적도 있었다. 독립군에 입대한 후 그가 국내에 자금 모연 공작을 나왔다가 경찰에게 걸려들어 조사를 당한 적이 있었다. 리관린이 익어가는 보퉁이 속에 권총이 들어있었으므로 정황은 아주 위급하였다. 경찰은 그 보따리를 자꾸 풀라고 하였다. 리관리는 보따리를 푸는 척하다가 재빨리 권총을 뽑아들고 경찰을 수림 속에 끌고 들어가서 처단해버렸다. 국내에 모연 공작을 자주 다니다 나니 그는 로상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언제인가 그는 오동진이 주는 임무를 받고 평안남도 일대에 나가 모연 공작을 한 일이 있었다. 모연을 마치고 국내 조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본영으로 돌아오던 그는 삼도만에서 하룻밤 유숙하던 중 근방에 있는 다른 무장단 성원들의 협박을 받았다. 그때 두 사람의 수중에는 몇백 원에 달하는 돈이 있었다. 그 자들은 권총을 꺼내들고 공포를 쏘아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두 사람을 위협하였다. 동행하던 남자는 그 위협에 겁을 먹고 간수하고 있던 돈을 고스란히 내놓았다. 그러나 리관리는 한 푼의 돈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호령질로 그들을 쫓아버렸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는 유격대에 여장군들이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여성이 조선에는 없었다. 고보 시절에 수노이나 재봉 같은 것만 배우던 책상물림의 여자인데 그처럼 용감하고 담력이 있었다. 한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이 리관린을 두고 굉장히 떠들었다. 리관린은 또한 절개가 굳고 대가 강한 여자였다. 3.1 인민봉기 후 남만에서는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팔을 무시하고 자기 팔을 내세우면서 본위주의를 하기 때문에 통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통합을 위한 논의는 매번 무의미한 입씨름과 마찰로 공회전을 하였다. 아버지는 통합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독립운동의 원로들을 인입하려고 결심하였는데 그 첫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양기탁이었다. 적의 감시 속에 있는 양기탁을 서울로부터 남만주까지 안내해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심중히 생각하던 끝에 그 적임자로 리관린을 선정하고 양기탁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어 그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양기탁은 민족주의자들 속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평양 한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애국적인 신문활동과 교육운동으로 대중 속에 반일 독립정신을 배양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양기탁이라면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일본에 대한 국채보상운동을 지도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105인 사건으로 감옥살이도 여러 해 하였으며 신민회와 상해림시정부, 국무위원, 상해림시정부, 고려혁명당 위원장, 고려혁명당 조직에도 관계하였다. 이 사람이 오동진과 함께 정의부도 조직하였다. 이런 경력으로 독립운동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그를 존경하였다. 리관리는 서울에 나갔다가 형사들에게 붙잡혀 종로경찰서 구류장에 갇혔다. 적들은 그에게 매일같이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부어놓기도 하고 잠대침으로 손톱눈을 찌르기도 하고 두 팔을 뒤로 제껴 천정에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어떤 날에는 그를 마룻바닥에 눕혀놓고 얼굴에 널판자를 올려놓은 다음 그것을 디디고 서서 발을 탕탕 구르기도 하였는데 고문할 때마다 중국에서 왔는가? 러시아에서 왔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서 차고 때리고 짓밟고 하였다.
나중에는 두 다리에 매운 잿독을 붙이고 석유를 친 다음 불을 달아 놓으면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래도 리관리는 굴복하지 않고 나는 직업이 없어서 다니는 여자다. 어느 부잣집 친모나 보모를 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고 대들었다. 리관린이 하도 뻗대자 한 달 만에 놈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그는 운신조차 할 수 없는 몸이었으나 기어이 양기탁을 데리고 흥경으로 들어갔다. 그때 받은 그 고문의 후탈로 리관리는 흥경에 도착하자마자 병상에 매인 몸이 되었다. 동료들이 그를 간호하다 못해 차도가 보이지 않아 한 늙은 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시키었다. 그런데 맥을 짚어본 의사는 태맥이라고 웅터리 없는 진단을 내렸다. 이름난 미인한테 수작을 걸어보고 싶었던 늙은 의사의 실없는 야유였는지도 모른다. 리관린이 하도 어이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들자 의사는 임신을 했다고 하였다. 의사가 말을 끝내기 바쁘게 리관린은 베고 있던 목침을 들어 그에게 냅다 던지면서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자식! 너 젊은 여자가 시집도 안 가고 독립운동을 하자고 나서서 정잡고 싸우는데 무엇이 배가 아파서 조롱하느냐? 나를 헐뜯어서 얻어먹을 게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말해봐라. 험살이 난 의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다. 리관린이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그에게 중요한 과업을 많이 주곤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리관린은 무엇이든지 다 하였다. 평양에 가라면 평양에 가고 서울에 다녀오라면 서울에 다녀왔다. 급한 연락을 가라면 연락을 가고 여성 계몽을 하라면 여성 계몽을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국내 공작을 할 때면 리관리는 그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신변호의도 하고 사업도 보좌해 주었다. 그가 다닌 노정은 실로 수만리에 달한다. 의주, 삭주, 초산, 강계, 벽동, 회령 같은 북부 국경 일대와 간도지방은 물론 순안, 강동, 온열, 재령, 해주를 비롯한 서선지구와 멀리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것이란 거의 없었다. 리관리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녀의 몸으로 백두산을 넘나든 첫 여성이었다. 일생에서 가장 열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그 황금 같은 청춘 시절에 그는 이처럼 다양의 이슬비를 맞으면서 여자로서는 힘에 붙인 군인 생활을 하였다. 애국의 일념 밑에 몸에 권총을 2개씩 차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활약하던 그가 기울어져가는 독립운동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가슴이 아팠다. 내가 길림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기도 나처럼 장차 길림에 가서 무엇인가 좀 해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리관리는 그 후 그 결심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나는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손정돈의 집에서 2-3번 그를 만나보았다. 그때 리관리는 시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우리나라 혁명의 전도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의부지북 밑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리관리는 공산주의를 좋다고 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민족주의 좌파였다. 나는 민족주의 운동의 조락을 두고 번민하는 리관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주의 진영에는 리관린과 같이 사생활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애국지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어른 지도자가 없다나니 리관린처럼 담력이 크고 절개가 강한 여자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터두가 방금 첫걸음을 뗀 때여서 그는 우리의 운동선에도 합류하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처럼 믿어주고 사랑을 기울여 키워온 리관린이 그 어디에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번민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에 조선의 모든 애국 역량을 하나로 결속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참다운 지도 세력이 없는 것을 통탄하였다. 리관린의 고민은 나로 하여금 우리 새 세대들이 혁명을 위해 더 분발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리관린처럼 올바른 방향타가 없어 못이기는 애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시바삐 만 사람을 공감시킬 수 있는 세기를 개척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같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 싸워나갈 수 있는 혁명의 새 시대를 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길림으로 갈 준비를 다그쳤다. 길림에서 마지막으로 리관린을 본 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우리는 줄곧 그를 찾았다.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대를 모아가지고 활동할 때 그 대호에는 20대 여자들이 많았다. 남성들과 꽃같은 기계와 투지를 가지고 민족해방사의 새장을 펼쳐나가는 그들의 용감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독립군의 여걸 리관린을 생각하였다.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까웠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을 해왔으나 그의 행방과 운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저국이 해방된 후 그의 고향 삭주에도 들려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도 리관린은 없었다. 우리가 그의 행방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은 1970년대 초였다. 우리 당 역사연구소 동무들이 여러모로 탐문하던 끝에 그가 중국 땅에서 아들, 딸,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관린과 함께 싸우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영, 박진영과 같이 터두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물을 먹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들은 모두 혁명가답게 최후도 가빗고 장렬하게 마치었다. 그러나 리관린은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옳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탓으로 하여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오동진이 살아있을 때는 관전회의에서 선포된 무산혁명 방침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속도 많이 태우고 걸음도 많이 걸었다. 내가 길림으로 떠난 그해 1927년 그해 여름에 리관린은 장철호를 비롯한 독립군대원들과 함께 내도산에 가서 불막을 치고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군중 계몽도 하였다. 오동진은 아마 내도산 마을을 개축하여 독립군의 활동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동진이 붙잡힌 다음에는 이런 활동도 다 흐지부지 되었다. 민족주의 좌파 세력 가운데서 공산주의 조류 쪽으로 제일 크게 기울어진 사람이 오동진이었는데 이런 기둥이 잡혀가다 나니 관전회의 방침을 실현하겠다고 몸을 내대는 제목도 없었다. 정의부 안에 공산주의를 통주하는 인물들이 들어있기는 하였으나 맥을 추지 못하였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온 후에는 민족주의 상층도 급격히 반동화되어 공산주의라는 말조차 번지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민족주의 좌파 인물들에 대하여 일제경찰에 밀고하거나 암살해버리는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리관린도 국민부 테러분자들의 부단한 추격과 협박을 받으며 피신처를 찾아 헤매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중국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가정에 파묻히고 말았다. 상하사 불급이라는 말과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칠은 만주 땅에 샛별처럼 나타나 세상의 이목을 끌며 원수들을 전율케 하던 독립군의 꽃 말록 청증 1.홍은 이렇게 속절없이 시들어버렸다. 그는 비유해 말하면 민족주의라는 목선을 타고 먼 항행을 떠난 독립운동자였다.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겹쳐드는 반일 독립 항쟁의 그 풍랑 사나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배였다. 그런 적배로는 도저히 조국 광복이라는 목적지에까지 갈 수 없었다. 숱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행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기슭에까지 가닿지 못하고 중도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서는 밥벌이나 하고 우국지사 흉내를 내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구멍수만 찾아다녔다. 지난날 민족을 대표한다고 하던 상층들 가운데는 백고약을 만드는 소시민이 되거나 깊은 산속에 도피하여 중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변절은 안 하고 가정에 파묻히거나 생업에 몰두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다. 리관린과 함께 민족주의 항로를 헤쳐나가던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는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진 자들도 있었다. 리관린은 우리와 헤어진 다음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이역에서 보내다가 여러 해 전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가 독립군 시절에 자기가 그처럼 따르던 김용직 선생의 아들 성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조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한다. 성주가 나라를 영도한다면 만민평등의 사회 건설에 대한 김용직 선생의 이념이 실현될 것인데 그 현실을 기어이 보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찬바람 부는 만주 광야에 발베개를 하고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지으며 끝없이 그려보던 나서자란 그 산천에 묻히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리관린이 귀국을 결심하기까지에는 여러 해 동안의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그에게는 두 남매와 여러 손자 손녀들이 있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넘어서기 어려운 만리 타향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죄다 남겨두고 홀몸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노인으로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리관리는 그 후대들과 영영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으로 기어이 돌아가리라는 결심을 내리었다. 리관린과 같이 담력이 큰 여성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대영단이었다. 그가 한창 나이 때에 나라를 위해 청춘을 거스란히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영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조국을 위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피도 흘리면서 온 덕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깨달을 수 있다. 나는 리관린이 이역당의 자식들을 다 떨궈두고 백발을 날리며 단신으로 조국에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불같은 조국애와 고결한 인생관에 탄복하였다. 무성에서 헤어질 때 20대였던 리관리는 그때 89호령의 백발노인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무사람들의 눈길을 끌던 홍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는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렇게도 애를 태우며 찾을 때에는 소식이 감감하던 리관린이 머리에 흰 서리를 무겁게 이고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반세기 이상이나 우리를 갈라놓고 있던 그 무정한 세월을 두고 서글픈 감회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리관린에게 평양시 중심부의 풍치 좋은 곳에 살림집을 따로 마련해주고 나이를 고려하여 식모와 의사까지 붙여주었다. 그 집은 처녀 시절에 그가 다니던 여고보 자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김종일 조직 비서가 리관린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런 곳에 집을 잡아주었다. 김종일 비서는 그 집에 나가서 늙은이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가구의 위치도 정해주고 조명과 난방 상태까지 다 보아주었다. 리관린은 몸이 불편했지만 그 집 앞마당에 토밭을 일구고 강냉이를 심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강냉이를 무척 좋아했기에 자기 손으로 강냉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때였지만 그가 내 식성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무송에 있을 때에도 여름철에 풋강냉이를 사다가 뒷뜰락에서 내 동생들에게 구워주곤 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 시절의 공적을 생각하여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장례도 잘 치루어주고 그의 유해를 애국열산응에 안장하였다.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그 어느 곳에서 살든지 선조의 무덤이 있고 자기의 태가 묻힌 낯익은 강산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며 설사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어느 때 인간은 이렇게 만나 정을 나누게 되는 법이다.